안녕하세요. 주식시바론 김은별입니다. 이제 2시가 넘어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양시장이 정말 다시 볼수록 예쁩니다. 현재 1%대 상승세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대형주들 중심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오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주식시바론에서도 시장의 핵심 주제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세요. 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 이런 부분들이 불안했었는데, 코스피, 과연 돌파구는 어디에 있나라는 주제입니다. 네, 일단 수요일인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태규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역시나 코스피가 올라도 일단 오늘은 반등이 나오지만 상단이 좀 제한되어 있는 모습이고 또 오늘 보니까 2700선까지는 그래도 지키면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은 시장인데 이럴 때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참 도움이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LG전자가 있겠죠. 지난 7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까지 약 10%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런 실적 효과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실적 효과를 좀 보고 있어요. 우리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이 그렇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와도 재미를 못 봤는데 네. 일단 LG전자는 1분기 실적 보시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비 한 18.5% 늘어나면서 21조 1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6.4% 갖고 1조 8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LG 오브제 하여간에 고품격 가전제품, TV 이런 거는 솔직히 삼성전자보다 좀 나아요. 그리고 이제 네. 중동권이라 이런 데서는 LG 프리미엄 가전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러한 것들이 좀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경상 비용 같은 게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특허 수익 등이 늘어나면서 네. 우리 LG전자 같은 경우 좀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데 솔직히 이 LG전자도 11만 2,500원 저점 만들어 놓고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어찌 보면 기술적 반등이고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인데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시장의 영향으로 이제 생각보다 조금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같이 이제 차트쟁이 같은 경우 이제 차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텐데 네. 지금 자리 잘 보시면 요 자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 이전 고점 여기만 가면 못 가고 여기만 가면 못 가고 그러면 지금도 여기만 가면은 더 갈까? 그러면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좀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엄청나게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12만 원 초반대 여기를 잘 좀 지켜주게 되면은 아마 조정 주고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는데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어마무시하게 또 굉장히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는 한번 제가 보고 있는 가격대는 일단 안정적으로 한 13만 7천 원 거기까지는 좀 열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13만 7천 원을 바로 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조정 주고 갈 것이냐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됐어요. 그러면 3월 말까지는 일정 부분 이제 상승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런 LG전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실적 좋으니까 엄청나게 갈 거야. 그러한 시장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실적까지 좋다 보니까 약간의 상승 탄력이 붙으면서 조금 더 갔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고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LG전자 이야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살짝 샛길로 빠져서 언급을 드리는데 오늘 LG 헬로비전 상한가 터치했잖아요. 네네네. 전기차 충전 사업 기대감인데 이런 부분들은 LG전자에 딱히 큰 영향은 없는 건가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도 향후 보면은 이제 애플카 만든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은 네.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LG 같은 경우도 직접 전기차를 만들지는 않지만 이 전장 부품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삼성보다 더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전기차는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그 LG 그룹 내에서의 그 포트폴리오상 LG 헬로비전 네. 그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쫙 나아간다면 분명히 시너지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오늘 상한가 간 거고요. 결국 이 상한가 갔을 때는 걔가 연속성이 아니라 내일 갭 떴을 때 일정 부분 비중 줄이면서 차익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은 말씀 주셨네요. 네, 이렇게 LG전자 좀 알아봤는데 실적이 좋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것 외에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요. 일단 이 종목들이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상단을 돌파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지수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수 보면서 지금 얘 상단을 어떻게 가야 되지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단 여기 2790, 그다음에 하단이 2590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네. 상단을 뚫고 가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대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게 되면 상단이 뚫리겠죠. 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결국 글로벌 환경에 있어서 뭔가 좀 껄끄러운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먼저 우리 프랑스 대통령 선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마크롱하고 르펜이라는 사람이 인데 여자죠, 르펜. 굉장히 극우예요. 근데 1차 투표에서 일단 28대 24로 마크롱이 조금 앞섰는데 결국 얘네는 여기서 과반이 안 나오면 24일 날 이제 2차 결선 나아갑니다. 그러면 네. 마크롱이 안 되고 르펜이 됐을 때는 유럽 내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럽의 구심점이었던 독일의 메르켈이 나가면서 독일의 그 뭐랄까 카리스마적으로 유럽 연합을 끌고 갔던 게 좀 없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2인자로 볼 수 있던 이 프랑스 같은 경우 마크롱이 낙마하게 되면은 유럽 내에서 이 EU 연합을 이끌어갈 큰 지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우후죽순 돼 버리면서 시장에 큰 변동 요인이 되기 때문에 24일 날 있는 이 프랑스 대통령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뭐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화학무기 쓴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일단 뭐 체류탄 쪽으로 좀 분위기가 잡혀져 가고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 문제는 일단 뭐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이 주식 시장에서는 다만 뭐 핵무기를 쓴다든가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전면전으로 갔을 텐데 그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현재로서는 없어 보여요. 뭐 오늘 뉴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 노출도가 자꾸 줄어든대요. 이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은 없어져 버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 넘어 이렇게 또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나아가고 있죠. 네. 그럼 결국 그 봉쇄가 분명히 더 확산되고 더 강하게 봉쇄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다시 한번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중국 문제 우리 잘 체크해야 되고 또한 우리 이제 새로운 정부 네. 얼마나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이 험난한 국제 정세에서 잘 나아갈 수 있을지 좀 리더십 발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돌파를 위해서는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관 외국인 얘네들이 우리 시장에서 수급 강력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입니다. 그게 조금 아쉽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지금 시장이 이 4월 말까지 상승을 보고는 있지만 결국 이 상단이 2790을 또 강하게 돌파해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 상단 가게 되면 또 뭔 이유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하방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몇 가지를 체크를 해주셨는데 일단 조금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과를 좀 체크해보자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뉴스 노출도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조금 더 이런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신경을 써주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고 있으면서 봉쇄까지 이어지는 점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잘 아실 것 같고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의 변화를 기대해보기에는 조금 아쉽고 2790선 상단에서는 또 조금 약간의 내려올 수 있다는 이런 말씀까지 좀 냉정하게 주셨어요. 말씀 주신 이슈들 가운데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이 뭐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또 박스 하단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보고 있는 결국 2790, 그 다음에 2590 이 박스는, 네.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걔는 결국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요소이지 네. 이 상단 하단을 벗어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러한 문제도 일단은 이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CPI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8.5%잖아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게 정점일 가능성이 높아 이러면서 시장에 지금 안정감을 주고 있지만 과연 지금의 그 유가 상승이라든가 뭐랄까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는 농산물 작황이 3월, 4월에 씨 안 뿌리면은 올해 농산 꽝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결국 그 빵이라든가 이런 이 식료품 가격에 올라가는 이게 정점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있는 CPI가 진짜 8.5가 아닌 8.8% 후반 아니면 9를 보였을 때는 오히려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발생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진짜 화학무기 쏘고 핵폭탄 쏘고 이건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진짜 크게 한번 시장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중국에서 이게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결국 중국 입장에서도 이 11월 달에 시진핑이 한 번 더 연임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다 짓누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뭔가 치명상을 입게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봉쇄를 할 텐데 그러면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거야라고 하면은 결국 하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약한 고리 중에 하나가 결국 유럽의 그 분열 이 네. 가능성 지금도 결국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국가마다 자기 이익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유럽의 그 많은 국가들이 20몇 개로 알고 있는데 이 러시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우리는 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뭐 1억위부터 제재해야 돼 안 해야 돼 좀 목소리가 좀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전쟁이 길어지고 그로 인한 유럽 내 분열이 좀 가속화됐을 때는 이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네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만 단순히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많이 노출이 됐던 이슈다 보니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도 몇 가지 리스크에 대한 체크들은 확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혹시나 화학무기나 강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하방을 열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시나 러시아에 대한 유럽 내 분열이 조금 더 심화됐을 때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가 금리 인상이 관련해서였었는데 사실 CPI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이게 고점이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갈리고 있는데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이 5월의 CPI 수치 만약에 더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을 때는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좀 함께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약간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대형주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 대형주들이 진짜 부진했어요. 국내 시장에서.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제가 이제 세보니까 1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돌아왔더라고요. 뭐 아주 크지는 않은데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그럼 대형주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지금 정말 2% 올라간 게 얼마나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네. 참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튼 실적 좋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못 가는 건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대한민국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기관 외국인들이 사지 않으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을 누가 사요? 계속 개인만 사요. 그러니 개인만 사는 종목에다가 우리 기관 외국인들이 절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주변 환경이. 우호적이야. 시장 갈 것 같아. 뭐 윗단이 열려 있어. 그러면 기관 외국인들이 안 살까요? 사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윗단이 안 열려 있어요. 시장이 솔직히 불확실성만 산재해 있지 시장을 끌어서 올려야 될 요인은 솔직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배제는 어찌 보면은 우리 2020년도에 이 당시에
엄청나게 끌어올렸잖아요. 올랐죠. 그러면 네. 이 끌어올리면서 우리 개인들도 벌었지만 우리 큰 손들도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어지간한 대형주들이 다 두세 배 갔으니까요. 네. 대형주가 두세 배 간다라는 건 진짜 상상하기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올려버리니까 큰 손들이 어떻게 돼?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큰 손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면 걔네는 크게 벌면은 다음을 노리고 돈을 빼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1,000만 원 갖고 투자했더니 어머 100, 1,200이 됐네. 돈 좀 빌려줘. 나 2천만 원 갖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8만 원, 9만 원에서 오히려 1,000만 원에서 1,200 벌었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투자해갖고 거기서 30% 손실이면 어떻게 돼버려요? 번 것 까지고 더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매물대를 한번 좀 보자고요. 네. 이 매물대를 보면은 이 7만 1,000원, 7만 2천원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깨서는 안 될 자리였어요. 왜? 여기서도 여기서 한번 매집한 다음에 끌어올려서 8만 원 넘겨놨는데 네네. 이 자리 다시 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 다시 왔다는 건 여기서 올려줘야 돼요. 그쵸. 근데 못 올려주고 이렇게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가 매물대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7만 1,000원, 7만 2천원 잘 가야 거기에요. 그걸 돌파하면 다시 또 꼬꾸라지고 여기 있는 물량들이 못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위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산적해서 매물대가 있다라는 건 얘는 올라가면 떨어지고 진짜 시장이 좋으면 올라가고 떨어지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최선의 자리가 되는 건데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가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 일단 지금의 상승은 일단 말일까지는 이어지겠지만 5월 달 되게 되면은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엉클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계속해서 박스 흐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인 만큼 답답한 시장 흐름이랑 삼성전자 흐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2020년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삼성전자, 10만전자 이야기가 이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큰손들이 나가게 되면서 이분들은 많이 이제 수익을 보고 나간 거고 개인만 계속 매수하는 상황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일단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매물대 자체가 좀 하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답답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고 박스권 의견을 좀 계속 주시네요. 네, 이 부분 삼성전자 정말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네, 국민주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많으실 텐데 이런 투자 전략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는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종목별로 막 올라갔다가 대표적으로 테마적인 종목들도 있었고 한데 그럼 개별주들의 매매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튼 내 기본 포트에 대형주 또 안 가져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 물려 있어. 그러면 이 대형주를 버릴 거냐라 할 때 그건 아니에요. 품고 가야지. 어차피 주식은 물리면서 하는 거니까 사자마자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네. 예, 샀을 때 방향은 세 개예요. 샀을 때 올라가, 샀을 때 보합, 아니면 샀더니 하락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결국 사자마자 올라가는 건 3분의 1 확률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내가 대형주, 근데 모든 포트가 다 대형주야.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심심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종목들이 뿡뿡뿡뿡 치고 가는 애들이 많아요. 네. 그 중심에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시장이 진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주 빵빵빵빵 치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전혀 관심도 없고 매매를 안 한다고 한다면 네. 상대적으로 진짜 박탈감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삼성전자 몰빵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답답한 거죠. 오늘 짝감 올라가 봐야 마이너스 20%에서 살짝 반등이죠. 맞죠. 네.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대형주도 가져가야 되지만 좀 포트폴리오 측면에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애들. 최근에 보면 이제 원자재에서 또 유가 급등하니까 또 오늘 에너지 관련된 애들 올라갔다 떨어져.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갔던 애들 보면 비료, 사료 장난 아니었어요. 네. 에너지도 그렇고 또 수산물도 그렇고 가지가지 이 섹터들이 움직이는데 내가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커피 드시죠? 아우, 너무 좋아하죠. 네, 스벅 가격 올렸죠? 네, 올렸죠. 올렸어요. 국내 그 커피 그 업체들 다 올렸어요. 그리고 어제 그제 이제는 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어제 강하게 급등했는데 콜롬비아에서 생산량이 30%가 줄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제는 안 움직였어요. 그다가 이제 어제 팡 쳤는데 네. 종목이 뭐냐? 한국 맥널티입니다. 아, 네. 자, 커피 이 맥널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두뿐만 아니라 또 커피 기기들도 같이 OEM에서 만드는 회사예요. 이 한국 맥널티도 제가 확인했더니 그 커피값 이런 것들 2달 전에 이미 올렸어요. 아, 네. 그러면 이 원자재 관련돼 가지고 특히 이 커피 같은 경우도 생산지에서의 생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기왕 힘든 커피보다는 다른 것 쪽으로 바꾸는 농장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커피 같은 경우도 이 차트를 보면은 네. 그 지금의 위치가 한 30년 동안 주가에서 5번째로 높은 지금 주가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 10년 동안 봤을 때는 지금 최고치예요. 아, 네. 다시 한번 신고가가 갈 수 있느냐를 할 때 분명히 갈 수 있고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작년부터 올해는 농수산물 인플레이션에 대해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되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국 맥널티는 방송에선 처음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제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니에요. 네. 2016년도에 이제 상장해가지고 그 당시에 15,400원 정도 신고가 만들어 놓고 지금 보시면 월봉상 3개 빵빵 때리죠. 그러네요. 월봉상 밑에서 우리 보통 적산병 3개 나오면 더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월봉상 3개 나왔으면 한 번 더 간다라고 보시는데 얘 일봉 보면 차트가 굉장히 예뻐요. 그렇네요. 예, 얘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윗꼬리가 항상 달려. 여기서 이제 저점 만들어 놓고 여기 한번 때려주고 얘 한번 때려주고 여기서 때려주고 여기 이제 신고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신고가 나오면은 항상 3거래일 안에 쳐줘야 돼. 3거래일 안에 안 쳐주면은 또 다시 조정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가 좀 조정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자리가 엄청나게 매물대예요. 그럼 7,200원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일단 분할 매수 들어가게 되면은 네. 얘는 내가 봤을 땐 요거 1차 상승 횡보하고 2차 상승이기 때문에 뭐 이 3일 안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안 가고 떨어지게 되면 이런 종목 관심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 가격이 지금 다시 한번 그게 뭐냐? 오늘 어제는 이 커피 가격이 조금 내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일정 부분 내려오는 건데 커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냐 할 때 다시 한번 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 제대로 또 한번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 생각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차트 봤더니 끼가 있어. 거래 실력 그럼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사야 돼요라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이에 뭐 매매할 줄 알면 내일하고 모레 안에 거래 없이 한번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고점 못 쳐주고 내려가게 되면 얘 2, 3일 누워버려요. 왜 누웠냐면 가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렇게 올렸다라는 건 분명히 3일 안에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면은 여기 또 쓸데없는 거 많이 늘러붙었네. 조정 주는 거예요. 조정 주고 다시 자기들도 싸게 매수하고 다시 한번 올려버린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10,000원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개별 종목의 매매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이제 원자재 관련 종목들의 급등세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원자재 관련 종목이 없었다면 정말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을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안으로 한국 맥널티를 하나 제시해 주셨어요. 말씀 주신 대로 스타벅스나 할리스, 어제 엔젤리너스까지 일제히 커피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커피는 바로 생산해서 바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원두가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급 차질까지 생각해 주시면서 오늘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어요. 한국 맥널티 일단 7,200원 정도라면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가격이 8,000원 약간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이를 3일간 좀 보시면서 약간 조정 받았을 때 매수해 보시고 이런 종목도 눈여겨 보시면은 또 이렇게 힘든 대형주가 약간 부진한 그런 장세에서는 힘이 되어줄 개별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수의 상단과 하단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지수 상단 하단을 한번 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 거래소 이 월봉 차트입니다. 네. 월봉 차트이고요.
제가 뭐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결국 1월 달의 고점이 당분간은 거기 갈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의 박스 상단은 2월 달의 고점이 2,788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단을 2,79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치고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가게 되면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한 2,840 거기까지 한번 열어놓고는 있지만 그 이상 가기는 쉽지 않고요. 결국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얘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상승 나오면 요 3월 달의 고점 얼마냐면은 고가가 2,765인데 요거 똥 치고 가게 되면 아마 윗단까지는 한번 열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못 가고 여기서 벅벅대면서 2,788 이거 못 치고 가게 되면은 네. 오히려 또 5월 달도 이 안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박스를 2,790에서 그다음에 2,590 요 박스를 놓고서 좀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790포인트 상단으로 제시하셨고 2,590포인트를 하단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드린 전략들 이런 거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죠. 네, 하는 금통위에 쏠리는 앞으로의 금리 전망은 내일이죠. 금통위가 열립니다.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뭐 아무래도 미국 연준에서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외 상황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총재가 부재한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전에 이제 미국의 CPI 발표 오늘 밤에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있었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굉장히 중요하고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거의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달 같은 경우는 이제 7.9%였는데 일단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8.3, 8.4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중간쯤 8.5까지 가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이 시장에서 말하는 이 근원 물가가 좀 하락했다. 이 에너지라든가 식료품 이런 것들을 뺀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 내려간 모습이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정점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걸 크게 이제 좀 두 가지로 보고 있는 게 첫 번째 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고 있는 에너지하고 그 밀 얘네들이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즉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랬어요. 네.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 물가 상승의 6% 그다음에 밀 같은 경우 14%를 차지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이 CPI는 다음 달도 더 올라간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 유가 같은 경우도 갑자기 떠서 또 100달러 됐어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한 게 뭔가요? 결국 유가는 100달러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유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산유국이라든가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몇 년 만에 오는 이 호기인데 정말 그렇죠. 1년 전만 해도 마이너스였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지금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몇 달 못 간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자꾸 이제 푸싱해서 위에다 이제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가 100달러 어찌 보면 90달러 이상에서 계속 이 유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물가는 엔간해가지고 떨어지기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두 번째, 밀 같은 경우도 유럽이라든가 다 선진국은 빵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로 인한 식료품 가격의 인상 또한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말하는 정점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달 됐을 때 CPI가 더 올라가게 되면 시장의 충격이 한 차례 더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에너지와 식량 두 가지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도 결국에는 귀를 기울이시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CPI나 이런 데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오늘 밤에도 이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미국 3월 소매 판매도 이제 발표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 영향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참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네. 막 처음부터 손 놓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그게 좀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을 주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에 좀 민감한 거야. 시장이 좋을 땐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지금은 중요하니까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는 거고 일단 생산자 물가
이 PPI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막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는 그 소비자 물가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좀 견조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 경제 그 연준이라든가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경제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좋은 경제를 가파르게 금리 인상시켜가지고 둔화시키면 어떡하지? 오히려 이제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 엄청나게 좋습니다. 진짜 완전 고용 상태예요. 네. 그 다음에 물가 올린 걸 임금 올려주면서 같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PPI라든가 소매 판매 이러한 것들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4월 말까지 시장은 좀 견조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다음 달에 결국 연준이 0.5% 금리 인상 당연한 거고요. CPI가 어떻게 또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 말까지는 좀 견조하게 가고 결국에는 다음 달 CPI 계속 강조를 해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국채 3년물, 30년물이 또 사상 첫 역전을 했어요. 이 금리 정책,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시장에서 자꾸 이제 단기물하고 이제 장기물하고 이제 역전되면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이것까지 생각하려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데, 자, 일단 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제 국채 이제 3년물, 5년물 저기 이제 나와 있는데, 네. 3년물하고 30년물하고 비슷하죠. 이게 이제 역전이 됐다가 또 정상이 됐다가 다시. 이게 지금 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 금리가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단기물이 이제 쭉쭉쭉쭉쭉 올라가는데, 또 그러면 장기물이 좀 같이 좀 쭉쭉 가줘야 되는데 얘가 안 가거나 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건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안 보여. 이러한 것들이 녹아나면서 이렇게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네.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경제가 둔화되냐라고 할 때 반반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경기 둔화가 역전되고 1년 있다 아니면 1년 반 있다 나타난다 그러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결국 그 시점 갔을 때 뭔가 약한 고리, 아까 얘기했던 뭐 중국 문제 아니면 유럽 문제 아니면은 뭐 신흥국 문제, 이러한 것들이 얽혀져 버리면서 그때 이제 경기 둔화가 나타나고 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당시에 장단기가 역전된 게 같이 이제 엮으면서 그래서 이 경기 둔화가 나온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결국 이거 하나만 놓고 경기 둔화가 될 거야가 아니라 향후 주변 여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그 돌출 악재에 의해서 경기 둔화가 발생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저도 기사에서 참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헤드라인을 좀 자극적으로 뽑다 보니까 경제 침체다, 이런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어요. 보기보다 이제 추후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됐을 때 이게 나중에 후행적으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인 주제죠. 내일 금통위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금리 인상 그리고 동결, 지금 인상 여부를 보는 시각이 좀 절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이주열 총재의 후임이 이제 공석인 상황이었어가지고 일단 좀 미루게 될 것이라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전문가님 시각은 어떠세요? 진짜 진퇴양난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제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 지금 1.25%죠. 미국 다음 달에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0.75에서 1%가 됩니다. 그 다음 달에 올려버리면 우리하고 역전이 돼버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나라가 1.25%인데 미국 금리가 1.5%야. 그러면은 돈을 어디다 투자할까요? 당연히 미국 쪽에다 투자할. 그러면은 결국 진짜 금리가 역전되면은 우리 쪽에서 외화가 유출되는 건 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요번에 금리를 일정 부분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차기 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 막 이렇게 금리 올렸을 때 국민들로부터의 그 원성, 그거를 어떻게 무마시킬 거냐. 결국
차기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게 아니라 지금 대외적인 엄청난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빨리 인선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진짜 낭패 보기 딱 좋은 국제 환경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 금리 인상도 저라면은 일단 한번 올려줘야 돼요. 네. 만약에 안 올려주고 머뭇대다 보면은 5월달, 6월달 돼가지고 미국하고 금리, 그까짓 거 뭐 금리 좀 단기적으로 역전되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누적됐을 때는 보이지 않게 갑자기 뭔가 크랙이 발생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에서는 뭐 안 올릴 수도 있다, 뭐 올릴 수도 있다, 뭐 총재도 없다 보니까 이 현 정부 눈치를 봐야 되나 차기 정부 눈치를 봐야 될까 골머리가 썩힐 텐데 그냥 국가 경제만 봤을 때는 일단 0.25% 올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올리는 게 참 맞는 상황이긴 한데 차기 정부가 이제 막 정권을 잡았는데 민생의 이런 부분들도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리게 될지 참 어떻게 될지가 내일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은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외화 유출은 너무 불보듯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도 오늘 뭐 CPI 발표된 이후에도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도 뭐 바로 금리 인상 이야기 또 꺼내더라고요. 네, 이제 빅스텝이 두 차례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미국이나 국내 금리 앞으로의 전망 통틀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그 0.5% 금리 인상은 거의 오히려 0.5% 금리 인상 안 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0.5% 금리 인상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QT 양적 축소하는 거 있죠. 네. 5월에 결정해가지고 6월부터 하겠대요. 그러면 5월 달에 0.5% 금리 인상했고, 그 다음에 5월에 봤던 CPI가 더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6월 달에 0.5% 금리 올려버리고, 거기다가 유동성까지 흡수해버리면 거기서 또 0.5%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에 보이지 않는 금리 인상이 누적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월, 6월 두 방의 1% 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제가 보고 있는 CPI는 저는 정점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 근거는 결국 이 전쟁이 지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에너지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유가가 90달러 밑으로 지금쯤은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계속 100달러 아마 조금 더 또 올라가서 또 100몇 달러 이렇게 됐다가 또 중국 봉쇄가 길어질 것 같아. 그럼 또 급락 나왔다가 아니야 또 이 중국 문제에 의해서 유가가 올랐다 내렸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유가가 결국 100달러 쪽에서 계속 움직임 나타나고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 얘네들로 인해 가지고 비료 사료 문제가 계속 시장에 불거지게 되면 결국 이 소비자 물가는 다음 달에도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결국 5월에 금리 인상 0.5% 당연한 거고 6월 달에 금리 인상 0.5%의 QT까지 같이 해버리면서 거기서 또 시장이 일정 부분 또 이제 하방으로 근데 그거로 인한 시장의 하락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전 저점 2,590인가요? 네. 거기까지예요. 그거를 깨고 내려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악재가 돌발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연준에 의한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시장의 박스는 하단하고 상단은 딱 정해져 있어요. 결국 얘가 밑으로 떨어지기 위해선 새로운 약한 고리 유럽, 중국 아니면 뭐 또 다른 문제에 의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제에 충격을 줬을 때 그 하단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밑은 잡혀져 있거든. 난 모든 게 다 해결되면 주식할 거야. 절대 그런 시장 없어요. 네. 항상 공포하고 걱정을 먹어가면서 해야지 또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또 올라갈 줄 알았나요? 결국은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되면 또 올라가는 거고 또 지금 시장은 막 올라가다 보면은 또 조심해야 돼요. 그냥 또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네, 정말 시장은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5월에 빅스텝은 좀 확정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사실 계속 말씀하신 대로 5월에 CPI 지수를 한 번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는 게 미국 쪽에서도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다 아니다 이걸 두고 거의 절반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최태규 전문가님이 제시를 해주신 것은 이제 5월에 발표되는 것이 정점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6월에도 이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하단과 상단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2590선에서 2790선 이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고 이를 뭐 돌파하거나 혹은 내려가거나 하려면 추가적인 이슈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전략들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오늘 공개 방송도 진행하시죠? 네, 제가 잠시 후 이제 6시에 뭐 방송 다 끝나고 6시에 이제 공개 방송을 합니다. 여기서는 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2, 3주 또 상승하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섹터. 아까 이제 한국 맥널티 이야기했듯이 시장은 조금은 다른 생각으로 시장과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안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을 잠시 후 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6시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답답한 시장의 돌파구 그리고 또 내일 금통위를 앞두고 금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향방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어봤어요. 최태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현재도 시장이 상승세를 높여가는 구간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2,708포인트 정도로 굉장히 상승 탄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듯이 분명히 투자 포인트는 살아 있습니다. 오늘 심화론에서 제시해드린 큰 틀의 분석들을 보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주식 심화론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